안녕하세요. 러블리 아우라 책 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다산북스의 역사의 쓸모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낸 인물들의 삶을 보면 세부적인 부분은 다를지라도 그 궤적은 같다. 이런 말이 책에 나옵니다. 아마도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리고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결국에는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확고한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마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그게 참 어렵잖아요. 하지만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살아가면서 그 모든 걸 배우고 습득하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책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살아낸 여러 삶을 통해 삶의 궤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난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책에서 설명하듯 실체 있는 희망을 역사를 통해 알려줍니다. 책 중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방향키를 놓치지 않는다면 언젠가 나의 노력도 역사의 수레바퀴와 맞물려 순풍이 불어오듯 결실을 맺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희망을 품고 두려움을 껴안은 채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라고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역사의 쓸모를 통해 그들의 궤적을 따라 한 발짝 다가가 볼까요? 삶이라는 문제에 역사보다 완벽한 해설서는 없다. 역사 속 인물과 대화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두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육사 선생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육사는 시인이지만 일제강점기에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힌 열혈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임번호 264를 필명으로 삼았죠.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의 단원으로 조국 해방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온전히 바친 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7번이라니요. 건강한 편도 아니었다는 이육사가 어떻게 그런 가혹한 시간을 버텨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육사 선생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순신 장군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몇 년 전 영화로도 다루어졌던 명랑대첩을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백의종군 이후로 조선 수군을 재건하려고 동분서주하던 이순신은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군을 해산할 테니 육군에 합류하라는 내용이었죠. 이순신이 파직당한 사이에 조선 해군이 일본에 참패하면서 배가 달랑 12척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징계에 바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입니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라는 극항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순신은 누구나 싸움을 포기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제 인생에 오히려라는 말이 이토록 울림있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육사와 이순신을 만나면서 이 말이 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제게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히려라는 무한 긍정의 낱말을 떠올리며 힘을 얻곤 하거든요.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해설을 찾아봅니다. 해설서를 보면 문제를 붙잡고 끙끙댈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해결의 실마리를 순식간에 발견할 수 있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역사 속 인물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어떤 길이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역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사.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하는 역사.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 책을 펼친 독자 여러분도 역사의 쓸모를 발견하고 역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만나는 일. 역사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많은 사람이 즐기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특히 역사가 지루하다는 분들은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때는 관심이 가는 인물의 평전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평전에는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담겨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평전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인물의 생애에 주목한 다큐멘터리도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 생애를 쫓다 보면 주인공의 인생에 나의 인생이 겹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게 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인터넷 강의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하니 여러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한 학원에서 내민 계약서를 봤는데 정말 헛소리가 나는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 교사인 저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금액이었죠. 좋은 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 인생 계획이었지만 흔들리게 되더군요. 학원으로 가는 게 나쁜 일도 아닌데 이 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아직 내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돈 때문에 옮기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일주일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원형 탈모증까지 생기더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저 역시 사람을 만났습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일생을 다룬 다큐 프로그램을 본 거죠. 그 영상 말미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군요. 30살 청년 이회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눈을 감는 순간 66 노인 이회영이 답했다. 66의 일생으로 답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의 삶에서 좋은 영향과 자극을 받은 것이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는 것으로 고민을 끝냈습니다. 역사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공부입니다. 새날을 꿈꾸게 만드는 실체 있는 희망. 역사적 사건을 볼 때 기본적으로 원인, 전개, 결과, 그리고 의의를 다룹니다. 갑신정변의 엘리트 청년, 동학농민운동의 농민 모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이들의 운동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주장은 1차 갑오개혁의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조정 역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던 까닭이죠.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신분제와 함께 반상의 구별도 사라집니다. 비록 당대에는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희망이라는 말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와요. 말하자면 역사는 실체가 있는 희망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조금 더 살아보자고, 버텨보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조금만 더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두렵겠지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세상도 변하는데 나의 인생이라고 늘 지금과 같을까요? 힘든 세상에서 희망마저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의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겠죠.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방향키를 놓치지 않는다면 언젠가 나의 노력도 역사의 수레바퀴와 맞물려 순풍이 불어오듯 결실을 맺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희망을 품고 두려움을 껴안은 채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품위 있는 삶을 만드는 선택의 힘. 지금은 종영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선택을 주제로 특집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최대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시작으로 멤버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끊임없이 주며 하나를 고르게 만드는 형식이었죠. 선택의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멤버는 고급 호텔 중식당에 가서 값비싼 짬뽕을 먹었고 어떤 멤버는 마라도까지 가서 짜장면을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기가 막혀 오라통을 터뜨리는 멤버들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폭소를 안겨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웃음뿐 아니라 인생 철학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매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점. 그 선택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할 만큼 기상천외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점. 그리고 한 번 선택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선택을 한 이상 물을 수 없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선택한 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후회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점수가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이 학교에 지원해볼까?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내 사업을 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후회가 적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지만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 채 선택에 내몰립니다. 그런데 어떤 갈림길은 당장 그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한쪽은 쭉 뻗은 길이고 다른 한쪽은 가시밭길이에요. 탄탄대로로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인가 싶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무조건 좋기만 한 선택은 없거든요. 이 길이 편하고 이득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또 나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가 중요한 것 아닐까? 그런데 나만 생각해도 되는 걸까? 이런 갈등이 생길 법도 합니다. 결과를 살짝 엿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수천 년의 시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례가 역사라는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참고자료가 이토록 많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미래는 몰라도 지금의 우리처럼 사는 내내 수많은 갈등 속에서 결정을 내렸을 과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말이죠. 역사 속에서 위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정상에서 배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알고 잘 내려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존재, 나의 격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제가 품은 소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더 올라가는 것보다 잘 내려가고 싶습니다. 정상의 단맛에 취해 안 내려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는 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힘들여서 올라온 과정마저도 인정을 못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정성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잘 내려가고 싶은 겁니다. 저는 품위 있는 선택에 역사적 사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만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적 사고란 역사 속에서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해석될지 가늠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지식인이나 오피니언 리더에게 역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말, 의견이 누군가의 나쁜 선택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 편인데 공정한 평가뿐만 아니라 제 말이 어떻게 해석되고 사용될 수 있을지 점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강의를 듣고 제 의견을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성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죠. 역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의 흥망성쇠를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끔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인물이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는가 하면 사방으로 위세를 떨치던 대제국이 한순간에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하니까요. 역사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시시때때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순항하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괜찮은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무언가 잘못된 건 없을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자꾸 물어봐야 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추면 그저 관성에 따라 선택하고 관성에 따라 살게 됩니다. 역사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도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현재를 점검하지 않으면 잉카의 마지막 황제나 연개소문과 같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던진다는 것의 의미. 김육. 저는 가끔 강연 중에 청중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화두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져요. 대답은 세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의 화두는 취업이나 연애고, 중년은 자녀 혹은 내 집 마련에, 좀 더 나아가 든 분들은 건강에 관심을 가져요. 정의나 평화, 나눔과 같은 가치를 화두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생을 다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으면 대부분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사랑도 돈도 다른 목표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내 삶을 던질 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우니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걸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바쳐도 좋다. 이렇게 말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꼭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김육입니다. 김육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짧고 굵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동법의 아버지. 더 이상의 수식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대동법 시행에 온 힘을 쏟은 인물입니다. 대동법이란 쌀로 세금을 내는 제도예요. 당시 백성이 내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각각 전세, 역, 공납이라고 했는데요. 전세는 토지에서 생산한 것의 일부를 내는 거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소득세 같은 것입니다.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요역은 국가에서 궁궐을 짓거나 길을 만들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군역은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 지금도 존재하는 세금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육은 대동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백성만 봤던 겁니다. 백성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만 기준으로 삼았어요. 김육은 대동법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대동법 확대 시행을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반대로 양반들은 대동법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열을 올렸죠. 땅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세의 2~3배나 되는 부담을 추가로 지는 거니까 세금 폭탄이라며 난리를 친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대동법을 불편해한대요. 요즘 정치인들도 그렇죠. 정책을 얘기할 때 국민을 들먹이면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래요. 실은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것인데 국민 핑계를 댑니다. 김육은 이런 관리들에게 버럭 화를 내요.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직 몰입해들 뿐입니다. 하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논쟁을 해도 대동법 확산의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인조가 사망하고 70세의 나이가 된 김육은 새로 즉위한 효종에게 사직 상소를 올립니다. 효종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김육을 붙잡습니다. 결국 김육은 효종이 자신의 사직 상소를 7번이나 물리치고 계속 벼슬을 내리자 조건을 내겁니다. 대동법을 확대 시행해주면 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드디어 충청도에도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호서 대동법이 시행되고 김육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터뷰 같은 건데요.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말에 김육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학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저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백성이 배고픈데 무슨 학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리학이며 양명학이 무슨 소용인가. 백성이 잘 살면 최고지. 이것이 바로 그의 사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호서 대동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번에는 대동법을 전라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김육은 또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대동법이 왜 시행되어야 하는지, 전라도가 왜 중요한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쭉 서서 올리는 거예요. 전라도가 최고의 곡창지대이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되면 게임이 끝이거든요. 금방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반들 입장에서는 경악스럽죠. 그 어마어마한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완강하게 버티다 보니 또 시간은 그렇게 흘러만 갔습니다. 70세에 사직상소를 올렸던 김육은 79세에 유언상소를 올립니다. 자기가 죽으면 대동법 시행이 취소될까봐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이제 병들어 곧 죽을 몸이 되었으니 호남에도 빨리 시행해달라고 김육은 호종에게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납니다. 아픈 몸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끝까지 백성을 걱정했을 겁니다. 김육은 평소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일, 바로 만물을 사랑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물제인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어떤 시련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해답에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 책을 읽고 조언을 듣고 때로는 직접 부딪혀가면서 답을 구합니다. 저는 김육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일생으로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던진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분이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에게는 삶을 던져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뭐 다 그렇지라는 말 대신 삶은 이런 거지라는 말로 바꿔봤으면 합니다. 그런 귀중한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게 채워질 테니까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 저는 학생들이 명사의 꿈을 꾸는 것이 결코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제가 어릴 적에 주위 어른들이 저한테 꿈을 물어보면 저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어른들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걱정하는 눈빛, 실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 마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멋진 장면을 봤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근엄한 표정으로 나무망치를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어린 제 눈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대법원장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꿈을 물어보면 대법원장이라고 했어요. 대법원장이 뭐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답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안심하고 만족하셨어요. 학생들도 그랬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학습이 된 거죠. 누구도 그 다음은 질문하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되어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사의 꿈을 물어봐야 하는데 명사의 꿈만 듣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라면서 꿈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에 자신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원하는 삶의 윤곽이 잡히는 법인데 모두 대학 입시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니까 그럴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고등학생이 대학에 가려면요,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려면 어릴 때부터 꿈을 정하고 그걸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중고등학생 때는 꿈을 탐색하는 시기 아닌가요? 이미 꿈을 정해서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기에는 일러요. 어른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7살에 비로소 진짜 꿈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무척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 단점만 생각하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자신감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혔어요. 심지어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공부도 1등은 아니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운동이나 노래도 별로 못하고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것만 같았죠. 선생님이 되고 나서 첫 수업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종이 울리니까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수다를 터뜨리는 거죠. 교실 앞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하는 말이 귀에 딱 들어왔어요. 우와, 이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격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감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나도 잘하는 게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능력, 이것이 나의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한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 학생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이들의 칭찬보다 학생들의 말에 더 많은 힘을 얻어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이 사회에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되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데 직업은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는 만큼 무엇을 위해서 그 작업을 원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도전도 용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위한 도전이고 무엇을 위한 용기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최종 종착지는 동사의 꿈이었으면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주변에 휘둘리게 되어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죠. 자기 길을 모르니까요. 돈 많으면 행복하죠. 좋은 직업을 가져도 행복해요. 재주가 많은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꿈을 이룰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행복도 있어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낄 때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얻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꿈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꾸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명사가 아닌 동사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자신만의 자리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힘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든요. 동사의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와 있든 동사의 꿈이 없다면 이제 진짜 꿈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역사의 쓸모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처럼 사교육도 받고 싶지만 여러 형편이 안 돼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우쭐대던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그 학생의 간절한 바람이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무료 강의를 하도록 이끌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 강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무료 강의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무료 강의로 만들겠다는 제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거든요. 그 길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달리다 보니 힘들고 흔들리는 순간도 있더군요. 그때마다 이회영 선생이 제게 남겨주신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의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일들로 채워 제가 죽을 때 이 질문에 일생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성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혜영 선생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